검사 결과가 아, 판독된 일자가 진단일이라고 돼 있죠. 검사 결과가 판독된 시점으로부터 3년. 맞습니다. 3년에 별표 3개 하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내가 비록 소외감의 진단서 코딩이 되어 있지만 이걸 해석함에 따라 가지고 일반암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만약 손해배상자를 쓰게 되면 차익이 800만 원, 900만 원 되죠. 와. 실제로. 이거 해석하기 나름이겠네요. 암 진단 받았을 때 보험금 청구 순서와 타이밍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요? 이게 가입하시고 나서 어느 시점에 암 진단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그게 진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DB손해보험 자회사에서 현장 보상을 담당하셨다가 지금은 손해사정사로 일하고 계신 한 분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보험의 결정적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직업, 그 속에 숨겨진 현실과 진짜 이야기를 오늘 저희 머니잡스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박한진 손해사정사님. 손해사정사 그러면 네. 사람들이 익숙한 단어긴 한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손해사정사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좀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손해사정사라고 하면은 일단은 보험업에 있어서 전문 자격증 중 하나로 계리사하고 손해사정사로 나뉘게 됩니다. 계리사와 네. 손해사정사. 맞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통 보상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을 하고요. 크게는 신체 손해사정사, 그리고 자동차 손해사정사, 재물 손해사정사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 보통 아시는 부분 영역이 신체 손해사정사. 우리 박한진 손해사정사님도 신체 손해사정사시라고 하는데 네. 신체 손해사정사들이 그럼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주로 영역은 굉장히 다양한데 보통 알게 되시는 경위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가지고 보험사하고 보상금 문제에 있어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해결을 원하실 때 찾게 되시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험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분쟁에 대해 가지고 해석을 하고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을 지급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몸에 관련된 거, 우리 맞습니다. 개인 일상에 관련된 건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예, 되겠네요. 맞습니다. DB손해보험 자회사에서 현장 보상 담당자로 일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보험사 내부자셨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해서 손해사정사로 전환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업력이 약 만 7년이 좀 넘어갔는데요. 원래는 이제 보험사 측에서 근무를 하다가 2년 전쯤에 보험사에서 나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실무를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획팀에 가게 되고 하니까 일반 회사원하고 좀 다를 게 없더라고요. 좀 그거에 대한 매너리즘이라든가 그런 사유 때문에 프리랜서 독립손해사정사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포지션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맞습니다. 찾기 위해서 오신 거네요. 보험사 직원으로서 쌓은 경험이 지금 업무에 뭐 어떤 무기로 작용을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사실 보험사에 있으면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보험금을 그렇죠. 어떻게 하면 지급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줄까, 그런 것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나, 그런 것만 공부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이전의 경력사항을 살려가지고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관찰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사정사님처럼 이런 루트를 밟아서 내부에 계시다가 밖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한 반반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독립손해사정사분들 중에서 보험사 측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독립손해사정사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나서 곧바로 독립손해사정사로 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손해사정사 자격증 이거 취득 과정이 어떻게 되고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난이도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딱 1년 준비해서 네. 취득을 했고요. 시험 자체는 1차하고 2차 시험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신체 손해사정사 외에 재물 손해사라든가 자동차 손해사도 똑같고요. 보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1차는 객관식으로 3개 과목을 통과를 해야 되고, 어떤 과목을 보는 거예요? 보험계약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손해사정이론,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실무 위주의 시험이라 가지고 네. 다 논수령입니다. 그래서 신체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과목을 보게 되고, 네. 의학이론, 오. 자동차 보험, 책임근제 보험, 그리고 재산보험, 이렇게 총 4개의 보험. 제목들이 만만치 않게 들리는데 요거 막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예, 실제로 좀 있긴 하세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전업수험생으로 지냈어가지고 빠르게 좀 합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손해사정사의 수입 구조가 궁금해요. 네. 그 성공보수 방식인가요? 아니면 따로 수입료를 받는 건가요? 이게 성공보수라는 표현은 조금 저희 업에서는 위험한 표현이라 가지고 보통 손해사정사를 찾게 되셔가지고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수입료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분쟁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지급 보험금의 뭐 10%라던가 15%? 정말 이게 원래 지급이 많이 어려운 건이다 하면은 30%까지. 수입이 어느 정도까지 이게 가능한 직업인가요?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직군도 마찬가지겠지만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원청지수 내역을 봤는데 딱 1년에 작년 기준으로 1억 원 했더라고요. 그 정도면 업계에서 어느 정도인 거예요? 막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개업 초기에 네. 의뢰인을 어떻게 확보하셨어요? 이것도 막 영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영업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다른 직군을 경험해보진 못해서 그러는데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하게 고객 컨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네이버 블로그도 꾸준히 좀 하고 있고 스레드라던가 그런 SNS도 많이 이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지인 중에서 이런 분쟁이 생겨가지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보험하면은 보통 보험 설계사분들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설계사분들의 고객님들께서 뭔가 문제가 있으실 때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거나 하면은 그렇게 돼서 좀 영업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직업 혼자 일할 수 있는 1인 사업 모델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인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본인 일을 만들고 본인이 만든 일에 대해 가지고 자기 역량을 살려 풀어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정사님은 지금 여기 법인에 속한 촉탁직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파트너. 네. 지금 파트너 손해사정사로 일하고 계신데 사무소 파트너십 구조가 어떻게 돼요? 보통 제가 영업을 해가지고 수임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수임료가 100만 원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일부 퍼센티지는 저희 사무소에 기속이 되는 거고 그 나머지는 제가 수익을 2대8, 3대7 이런 그 정도 식으로. 됩니다. 네. 이 직업의 가장 큰 리스크나 뭐 단점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 이게 저희 서비스 직군에서는 항상 있는 일이지만 변호사법 위반이 항상 가장 큰 리스크고요. 변호사법.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자기를 알리거나 영업을 할 때 어떠한 단어는 좀 피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저희 손해사정사들은 사실 우리 보험사 직원분들이라던가 공제 직원분들하고 전화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보다는 서면으로 사정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 때문에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A라는 근거를 내밀었으면 그에 반박하는 보험사의 보정 요청서라는 경우 거기다가 이제 다시 반박하는 보정서를 송신하는 게 가장 큰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 대해서도 좀 해박해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스터디에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된 판례는 계속 꾸준히 찾아보고 공부하는 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에서 일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이거나 거절할 때 쓰는 대표적인 방식 대표적인 방식이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장기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가입하는 뭐 실손의료비 보험이라던가 암진단비, 심혈관 내혈관 진단비, 후유장애 보험금, 사망보험금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실무를 다뤄왔었는데 보통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안 하는 근거는 가입 전에 대한 사고라던가 아니면은 고지 의무라고 해가지고 우리 보험 가입하실 때 자신의 병력을 알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로서 지켜야 되는 의무인데 그게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병이 이렇게 발병을 했다면은 그 병이 진단 적정성이 해당을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보험사에서 많이 분쟁을 삼습니다. 요거는 서로 의도치 않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좀 잘 알고 하셔야 되겠네요. 보통은 잘 알고 가입하시긴 쉽지 않고요. 그렇죠. 저같이 실무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이런 게 당연히 문제가 된다는 걸 인식을 하지만 보통 우리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진단서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왜 지급이 안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괴리가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 청구했다가 거절당한 경우에 소비자 혼자 재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거? 저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왜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보험사는 어떤 근거로 지금 약관을 해석을 해서 보험금 지급을 안 한 건지 명확히 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네. 사실 단독적으로 보험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혼자 해석하는 건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도대체 혼자 가능할까요? 글쎄요. 어느 선까지?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어.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라는 게 있거든요. 네.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고 내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기산점이 발생 후부터 3년입니다. 3년. 네.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협심증이라는 질병에 걸렸다고 판단을 해볼게요. 가정을 그렇게 하면 협심증에 걸리고 나서 3년 동안 보험금 청구를 안 했다가 나중에 협심증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은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기산점을 언제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갖춰야지 보험사를 설득할 수 있겠죠. 이런 게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는지는 좀 어렵네요. 우리 질병의 진단 시점은 진단서가 나가는 일자보다는 사실 검사 결과가 판독된 일자가 진단일이라고 검사 결과가 판독된 시점으로부터 3년. 맞습니다. 3년의 별표 3개 하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실제로 보험금이 얼마나 더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최근에 좀 진행을 했던 사건인데 보험계약에서 대표적으로 암진단비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네. 암에 걸리면 우리가 1,000만 원 줄게 이런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 암도 다 같은 암이 아니에요. 보통 소외감으로 분류되는 암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갑상선암이라던가 경계성 종양 그리고 피부암이라던가 이런 소외감들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 올고지 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 약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지급되는 맞아요. 주변에서도 1,000만 원 생각했다 100만 원 받으시고 이런 분들 맞습니다. 많았어요. 근데 내가 비록 소외감의 진단서 코딩이 되어 있지만 이걸 해석함에 따라 가지고 일반암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 손해배상사를 쓰게 되면 차익이 800만 원, 900만 원이 되겠죠. 와. 실제로. 이거 해석하기 나름이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 3대 진단비, 암, 뇌혈관, 심근경색 이 3가지 진단비에서 가장 많이 분쟁이 나는 케이스는 어떤 건가요? 가장 많은 분쟁은 사실 3개 다 많긴 한데 일반적으로 뇌혈관 질환에 관련해 가지고 보험사하고 우리 보험금 청구하는 소비자 측하고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영상 촬영 기법이라던가 그리고 병증의 크기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진단이 맞냐 아니냐 요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후유장애 보험금 소비자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 청구 가능한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통 우리가 후유장애 보험금이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장애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사회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장애인에 버금가는 신체적 손상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가입하시는 장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후유장애 분리표가 약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가 척추가 내려앉는 골절을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합니다. 네. 그 골절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그래서 병원에서 약 한 2주 정도 입원하시거나 입원도 거의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장애로 판독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보험에서는. 장애는 장애군요. 네, 맞습니다. 수술은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장애인에 준하는 그런 장애 상태가 아니고 약관상 정해져 있는 신체의 장애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약관을 정말 잘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산재 처리와 일반 상해보험 청구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이거 받을 모르는 수 분들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하는 재해보험이고요. 만약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산재 보험 가입 여부하고는 별개로 본인이 약관상의 장애가 남았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보험금을 추가로 중복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들 꼭 챙겨서 체크하시면 네. 좋겠네요. 그 실비보험 선임권 이게 정확히 뭔가요? 보험금을 청구하시게 되면 보통 현장에서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나 보험 수익자 측이 제출한 서류 이외에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는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심사를 나오는 게 아니고 보험사하고 위탁된 손해사정 법인에다가 그 업무를 위탁을 합니다. 손해사정 법인이라고 하면 저희같이 독립손해사정 법인이 있고 추가적으로 보험사에서 업무를 위탁받는 위탁손해사정 법인이 있습니다.
위탁 손해사정법인의 현장 담당자한테 업무를 배당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현장 담당자가 나와서 현장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사정사이긴 하지만 이쪽 그 개인의 편이라기보다는 보험사 쪽 맞습니다. 사람인 거네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 전부터 좀 문제가 됐던 거죠. 왜냐면은 손해사정이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보험사고를 확인을 하고 보험금을 사정을 하는 업무를 말하거든요. 보험사 측에서 위탁을 받은 위탁 손해사정법인의 현장 담당자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공정하지 않다. 현장 심사 자체가. 그러네요. 예,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까 실손 의료비에 한해 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은 보험사에서 위탁받는 손해사정법인의 담당자한테 현장 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보험 소비자 측에서 저같이 독립손해사정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보험회사한테 너네가 지정하는 담당자 말고 내가 지정하는 독립손해사정사한테 조사를 받을래 이렇게 청구하실 수 있는 게 실비 선임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 많이 들었는데 제대로 된 보험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도 간혹 가다가 저희 지인 사고건들 때문에 가끔 이렇게 증권을 확인해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부실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본인이 사실 보험을 이렇게 꼬박꼬박 내시고 하는데 막상 보상받을 때 내시면은 시원치 않은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시거나 아프시기 이전에 전문적으로 정말 보험 설계 일을 오래 하신 보험 설계사분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을 찾아서 본인 보험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예.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대표적인 케이스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후유장애 보험금이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암 진단비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술비, 뭐 입원 일당, 표적 항암 치료라던가 요즘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특약들이 있거든요. 네. 각각의 보험금 담보를 청구를 하실 때는 어떤 서류를 갖추셔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고객센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의 의무 기록이라던가 그런 거를 잘 검토해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해줄 수 있는 설계사라던가 아니면은 저같이 손해사정사한테 한번 문의를 구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받겠네요. 암 진단 받았을 때 보험금 청구 순서와 타이밍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요? 이게 가입하시고 나서 어느 시점에 암 진단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보험 가입을 하고 한 1년 조금 경과되는 시점에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은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이후에 또 치료를 여러 가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치료를 모두 종결을 하고 나서 청구를 하시기보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곧바로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 경우가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케이스별로 다른데 만약에 저처럼 보험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면 진단을 받으시고 어느 정도 주요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거의 끝무렵에 하는 게 좋다. 이유가 보험 가입하시고 얼마 안 돼서 청구를 하시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보험금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담보들 있죠. 그런 거를 예상을 해서 보험사에서 어떻게든 아까 얘기 드렸던 고지의무 위반 사유들을 찾습니다. 이거 진짜 전쟁인데요. 예. 가족 중에 누군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 청구 그 유족들이 놓치는 부분이 많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나요? 굉장히 많은 것 중 하나인데 실제로 사망진단서에 질병으로 사인이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상해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보통 사람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우리는 상해 사망이라고 보험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생명보험에서는 재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이외에는 이제 병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보통 보험 가입을 하실 때 담보를 보시면은 상해나 재사망 보험금은 굉장히 담보 금액이 큽니다. 질병으로 보였던 사고들이 상해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나서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손해사정사를 꼭 써야 되는 경우와 또 반대로 꼭 쓰지 말아야 하는 경우 어떤 구분이 있을까요? 꼭 쓰지 말아야 되는 경우는 제 생각에는 뭐 실비보험금 청구라던가 그런 거는 사실 보험사에서 잘 다 계산을 하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는데
보통 고액 진단비 청구권이라던가 뭐 사망보험이라던가 후유장애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사정사를 고용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손해사정사 40, 50대 직장인들이 자격증 따서 투잡이나 전업으로 전환 가능한 직업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사실 네. 나이가 좀 있으시면은 영업력도 좀 안 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 같습니다. 영업력도 중요하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실제로. 투잡으로는 거의 불가하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이 직업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유형과 또 반대로 맞지 않는 유형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시고 보험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탈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상 업무가 워낙 이제 근무 난이도가 쉽지 않다 보니까 탈출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분들 공통점을 보면은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가지고 쉽지 않으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저희가 일을 할 때는 항상 좀 싫은 소리도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시거나 하면은 이 업무 하는 데는 쉽진 않으신 것 같아요. 좀 무덤덤하고 잘 이렇게 웃어 넘기는 분들이 보통 손해사정 업무에서는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멘탈 관리도 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 보험사 출신이 아닌 일반인이 이 직업으로 성공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일단은 공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가지고 실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거는 정말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만약에 교통사고 전문가가 되겠다 아니면은 개인보험 전문가가 되겠다 아니면은 배상책임보험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면은 그 영역에 있어서는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법도 뭐 수시로 바뀌고 하니까 공부는 끊임없이 계속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AI나 보험업계 변화가 손해사정사 직업에 영향을 미치겠죠.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제 보세요? 생각에는. 저도 사실 AI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실제로.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크게 보험 보상 실무 영역까지는 다 다루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과 한 몇 개월 사이에 제가 챗GPT나 제미나이 질문을 하고 그 답변에 대한 퀄리티를 보면은 확실히 그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저희도 그런 AI한테 밀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 가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먼 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그러면 살아남으시겠네요. 지금 보험금 문제로 답답함을 느끼시는 시청자분들께 첫 번째로 해야 할 행동 한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금 지급이 되냐 안 되냐 아니면 보험금이 이 정도가 지급이 되는 게 맞냐 안 맞냐에 관해서 우리 보험계약의 약관상의 해석하고 판례를 토대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본인은 생각했을 때 마땅히 지급되어야 되는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담 문의가 오시게 되면은 일단 분쟁이 있는 보험사 직원분한테 서면으로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유나 지급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전달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한진 손해사정사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은 제가 아직 독립손해사정사로서 연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데요.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거는 그래도 보험 산업에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제가 알려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나중에는 제가 업무적으로 크게 영향이 된다고 하면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손해사정분들과 저만의 사무실을 갖는 게 목표입니다. 손해사정사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게 참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저는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재밌고 흥미있는 직업이라고 실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주변에서 손해사정사 하면 힘든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외에도 좀 재밌는 일들도 많고 그리고 뜻깊은 직업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한진 손해사정사님 화이팅! 머니답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